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구한 사연이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경희. 22해를 살아오며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던 불쌍한 여인이지요. 그런데 그 경희가 어느 날 한 남정네의 싸늘하게 식어가는 몸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더랍니다. 덕구야! 덕구야! 이 몹쓸 년을 용서해다오! 그 남정네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경인의 집에 매일같이 빚독촉을 하러 오던 악덕 빚쟁이였습니다. 3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빚을 갚아라 외치던 그 모진 사내 말입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원망하며 밤마다 이불을 적시며 저주했던 자의 죽음 앞에서 왜 경희는 오열했을까요? 그리고 그의 품에서 발견된 낡고 해진 보찜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 속에는 경희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본 순간 경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도 청송 땅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여 바깥 세상과 동떨어진 이 마을의 초가 삼간이 한 채 있었지요. 담장은 허물어지고 처마는 기울어 비가 오면 빗물이 방 안까지 스며드는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 돌담에는 이끼가 끼어 푸르스름했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여 사람 사는 집인지 폐가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 집에 홀로 사는 처녀가 있었으니 바로 경이었습니다. 경이는 올해 22살. 살결이 달빛처럼 희고 눈매가 초승달처럼 맑은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운 얼굴에는 언제나 수심이 가득했고 가녀린 어깨에는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무거움이 서려 있었지요. 경희의 아버지는 한때 이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목수였답니다. 손재주가 좋아 관아의 일도 맡고 양반대 가구도 만들며 넉넉히 살았지요. 경희 어머니와 금슬이 좋아 오순도순 살았고 어린 경희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게 어디 뜻대로 되던가요? 경희가 12살 되던 해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 가뭄에 여름 장마, 가을 서리까지 겹쳐 그해 농사는 완전히 망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자 목수 일도 뚝 끊겼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어디 가구를 만들 여유가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해 겨울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 절반이 앓아눕더니 경희 어머니도 그 병에 걸리고 말았지요. 여보, 제발 눈을 떠요. 아버지는 밤새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고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귀한 약재가 있으면 살릴 수도 있겠으나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읍내 포목점에서 돈을 빌렸지요. 그것도 모자라 장터 김주사에게, 주막 박첨지에게, 심지어 악명 높은 사채꾼 이영감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희가 13살 되던 해 정월 대보름날 밤이었지요. 휘영청 밝은 보름달 아래서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희야, 아버지, 잘 부탁한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술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빚은 늘어만 갔지요. 빚쟁이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어린 경희는 아버지 등 뒤에 숨어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경희가 21살 되던 해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음주와 근심으로 몸이 상할 대로 상해 어느 날 아침 눈을 감은 채 깨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아버지. 경희는 아버지의 싸늘한 시신을 붙잡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혼자 남은 것입니다. 피부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혼자인 신세가 되었지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초가지 반 채와 아버지가 남긴 300냥의 빚뿐이었지요. 아니, 여기저기서 빌린 돈을 다 합하면 1000냥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를 땅에 묻은 지 겨우 보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찾아온 것이지요. 문 열어라. 빚 받으러 왔다. 낮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경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상복 차림 그대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매가 날카롭고 턱선이 각져 사나운 인상이었지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훤치하여 그 앞에 서니 경희의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는데 허리춤에는 주판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 딸이냐? 그렇습니다. 내 아비가 우리 포목점에서 300냥을 빌려갔다. 알고 있느냐?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를. 300냥. 이자까지 합하면 400냥이다. 언제 갚을 수 있느냐? 400냥이라니. 경희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삭바느질을 해봐야 하루에 고작 2-3푼. 100일을 일해야 겨우냥이 되는 것이지요. 평생을 일해도 갚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럼 이 집을 팔아라. 이 집을 팔면 저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자 그 사내 덕구라는 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빚은 빚이다. 열흘 안에 갚지 않으면 관에 고발하겠다. 알겠느냐? 경희의 두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보름. 상복도 채 벗지 못했는데 이토록 무자비한 독촉이라니요. 부모 잃은 슬픔도 채 사귀지 못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요.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경희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덕구는 대꾸 없이 한참을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내일 또 온다. 그 말대로였습니다. 덕구는 정말로 매일 찾아왔습니다. 해가 뜨면 어김없이 나타나 대문 앞에서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얼마 마련했느냐? 경희가 밤새 바느질하여 번 돈 몇 푼을 내밀면 덕구는 그것을 세어보고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작 이것뿐이냐? 이러다간 100년이 걸려도 못 갚겠구나.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갚겠습니다. 훗, 그래 보거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희가 며칠간 아파서 바느질을 하지 못한 적이 있었지요. 그날도 덕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얼마냐? 며칠 알아서. 오늘은 아프면 뭐 하느냐? 빚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토록. 내 아비가 빚을 졌다. 그것이 죄다.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깨물며 치솟는 울음을 참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덕구란 놈 참으로 악독하구나. 부모 잃고 혼자 된 처녀한테 저리 모질게 굴다니. 빚쟁이들이란 게 다 저렇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이야. 저러다 저 불쌍한 것이 목을 매면 어쩌려고. 경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덕구란 자는 분명 악덕 빚쟁이,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놈이라고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경희는 덕구를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모진 걸까?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와 나를 괴롭히는 걸까? 차라리 그냥 관에 고발하든지 집을 빼앗든지 하지. 왜 매일매일 와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걸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매일같이 빚을 독촉하면서도 정작 경희를 관해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협박만 할 뿐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는 않더군요. 또 이상한 것은 장터 김주사도 주막 박첨지도 그 무서운 사채꾼 이영감도 경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왜 포목점 덕구만 찾아오는 걸까요? 경희는 의아했지만 그저 다른 빚쟁이들이 아직 소식을 모르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덕구가 다녀간 다음 날이면 대문 앞에 작은 것들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쌀 한 되가 담긴 자루, 말린 생선 몇 마리, 때로는 약봉지가 놓여 있기도 했지요. 누가 놓고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을까?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놓고 간 건가? 그것이 덕구의 짓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찌 그 악독한 빚쟁이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낮에는 찾아와 독촉하고 밤에는 몰래 와서 먹을 것을 두고 간다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덕구와 경희의 인연은 사실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지요. 비가 열흘 넘게 쏟아지더니 마을 뒷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우르르 쾅쾅 산이 무너져 내리며 마을 한쪽을 덮쳤지요. 경희네 집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무사했으나 집이 반쯤 무너져 당장 살 곳이 없게 되었지요. 아버지는 빗속을 뚫고 이웃집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그때 경희는 15살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녀였지요. 무너진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24대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등에 큰 보찜을 지고 있었지요. 거기 누구 있소? 그가 소리쳤습니다. 빗소리에 묻힐 듯 말 듯한 목소리였으나 분명 경희를 향한 것이었지요. 예, 여기 있습니다. 경희가 대답하자 청년은 빗속을 헤치며 다가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으나 개의치 않는 듯 했지요. 무너진 집을 보더니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다치진 않았소. 예, 괜찮습니다. 혼자요? 가족은?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러 가셨습니다. 청년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이 지고 온 보찜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툼한 유지천을 꺼내 경희 머리 위에 씌워 주었지요. 이리 서 있다간 감기 들겠소. 이걸 쓰고 있으시오. 그럼 당신은요? 나야 괜찮소. 한창 다닐 나이인데 비 좀 맞으면 어떠리. 그리고 청년은 무너진 집 안으로 들어가 쓸만한 물건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무거운 것들을 나르며 쓰러질 듯한 기둥 밑을 기어다니며 이불, 솥, 쌀자루. 경희네가 쓸 살림살이들을 비에 젖지 않게 한 곳에 모아두었지요. 경희는 얼떨떨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토록 도와주다니요. 고맙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청년이 빙긋 웃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각진 턱선, 그러나 웃을 때는 의외로 선한 인상이었지요. 빗물에 젖은 얼굴이 햇빛처럼 환해 보였습니다. 덕구라 하오. 황덕구. 저는 경희라 합니다. 경희? 좋은 이름이요. 그 이름을 경희는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밤마다 그 이름을 되뇌었지요. 덕구, 덕구, 덕구. 그날 이후 덕구는 종종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읍내 포목점의 점원이었는데 장날마다 이 마을 장터의 물건을 팔러 오곤 했지요. 포목점 주인의 심부름이었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경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오? 예, 덕분에요. 집은 다 고쳤소. 예, 아버지가 고치셨어요. 스쳐 지나가는 인사였지만 경희는 그 순간이 좋았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덕구란 사람이 눈에 밟히더군요. 장날이 되면 괜히 설레었고 덕구가 지나가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이 뭐라고? 경희는 스스로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히 덕구란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터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양반댁 자제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데 하필 경희가 그 앞을 지나게 된 것이지요. 야야, 저 계집 좀 봐라. 제법 어여쁘구나. 양반댁 자제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경희가 뒷걸음질 치려는데 그자가 손목을 낚아채더군요. 잠깐 놀다 가지 않으련? 놓으십시오. 경희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대는 술에 취한 건장한 남자였고 경희는 가녀린 처녀에 불과했으니까요. 주위 사람들은 양반댁 자제가 무서워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지요. 예쁜 것이 힘도 세구나. 마음에 드는데 양반댁 자제가 희죽희죽 웃으며 경희를 끌어당겼습니다. 경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손 놔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덕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불꽃을 담은 채로요. 양반댁 자제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놈은 상놈 주제의 양반한테 반말이냐? 상놈이든 양반이든 아녀자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손 놓으라 했다. 이놈이 미쳤나?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양반댁 자제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아, 너 죽고 싶어. 그가 경희를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덕구가 그것을 막아내고 상대의 팔을 비틀어 꺾었지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양반댁 자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놔라, 이놈아, 팔 부러지겠다. 이 안악을 2번 다시 건드리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알았다, 알았으니까 제발 놔라. 덕구가 손을 놓았습니다. 양반댁 자제는 팔을 움켜쥐며 도망치듯 사라졌지요. 두고 보자, 이놈아 하는 악을 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경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서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선 덕구의 모습이 마치 예시하기 속 의로운 장수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괜찮소? 덕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덕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것 없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그리고 덕구는 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경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눈물 닦으시오. 다친 데는 없소. 경희가 손수건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앞으로 장터에 혼자 다니지 마시오. 위험하오. 예. 덕구가 돌아서려다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지요. 그리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경희는 한참이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으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저 사람이 좋아. 경희는 그날 자신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끌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경희는 덕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도 하는 마음이 싹 텄지요. 덕구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우리가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밤마다 달을 보며 덕구를 생각했습니다. 장날이 오면 일부러 장터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덕구와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졌고 덕구가 인사를 건네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년 뒤 경희가 2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포목점에서 큰돈을 빌린 뒤부터 덕구는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히 인사하던 덕구는 사라지고 차갑고 무심한 덕구가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길에서 스쳐도 고개를 돌리더군요. 경희가 인사를 건네면 퉁명스럽게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덕구 서방, 안녕하세요? 응. 오늘 날씨가 좋지요? 그런가. 그리고 휙 돌아서 가버리곤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경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빚을 져서 그런가 싶기도 했지요. 빚진 집안의 딸에게 다정히 굴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덕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빚을 받으러 매일 찾아와 독촉하는 악덕 빚쟁이로요. 경희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빚쟁이에게 정이란 게 있을 리 없지. 예전의 다정함은 다 가짜였어. 손님을 대하는 상인의 친절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덕구에 대한 마음을 지우려 했습니다. 미움으로, 원망으로, 증오로 그 마음을 덮어버리려 했지요. 덕구의 빚 독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해가 뜨기도 전에 찾아왔지요. 쿵쿵쿵. 일어나라. 빚 받으러 왔다. 경희가 부스스 일어나 문을 여니 덕구가 추운 새벽 공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손에는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빚에는 해가 뜨고 지고가 없다. 경희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밤새 바느질하느라 손가락이 부어올랐는데 또 이 사람을 상대해야 하다니요. 오늘은 얼마 마련했느냐? 경희가 조심스럽게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15푼입니다. 덕구가 그것을 세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15푼, 400냥에서 이걸 빼면 얼마나 남을 것 같으냐? 이러다간 내 손녀대에 가서나 갚겠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렇게 찔끔찔끔 갚아서는 평생이 가도 못 갚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경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덕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더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열흘 뒤에 이자가 또 붙는다. 알아서 해라.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경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쁜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가 밥을 짓기 위해 쌀자루를 열어보니 분명 어제까지 바닥이 보이던 쌀이 반쯤 차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문을 잠그고 나간 적도 없는데 누가 들어와서 쌀을 넣어두었단 말입니까? 경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땔감이, 어느 날은 된장이, 어느 날은 소금이 어디선가 나타나 있었지요. 심지어 경희가 알아누웠을 때는 약봉지가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경희는 의아했지만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빠듯했으니까요. 아마 마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놓고 간 거겠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희가 삭바느 질거리를 받으러 읍내에 갔다가 포목점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덕구야, 이거 대체 무슨 짓이냐?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포목점 주인인 듯 했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장 어른? 경인의 빈말이다. 내가 왜 자꾸 빚을 빼돌려? 경인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등을 기댔지요. 빚을 빼돌린다니 무슨 말일까요? 빼돌리다니요. 저는 받은 대로 장부에 적었습니다. 장부를 내가 못 볼 줄 알았냐? 분명 그 집에서 갚은 건 얼마 안 되는데 장부에는 훨씬 많이 갚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다. 내 놈이 내 돈으로 대신 갚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희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가 자기 돈으로 빚을 대신 갚고 있었다고요? 사장 어른, 그건 됐다. 내가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그만둬라. 장사가 뭔지 알긴 아느냐? 정 때문에 장사하면 망한다. 알겠습니다, 사장 어른.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다른 빚쟁이들한테 돈을 준 것도 다 알아. 장터 김주사, 주막 박첨지, 사채꾼 이영감. 그 집 빚을 내가 다 갚아줬지. 경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요. 그건 제 사정이 있어서. 내 사정, 내가 몇 년치 품삯을 몽땅 털어서 남의 빚을 갚아줬다.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마라. 알았지? 예, 사장 어른. 경희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설마 덕구가 날 도와주고 있었던 건가? 다른 빚쟁이들 빚까지 다 갚아준 건가?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덕구가 또 찾아왔을 때 더욱 험악하게 굴었기 때문이지요. 빚 갚을 생각이 없는 게냐? 매일 갚고 있잖습니까? 이 정도로 언제 다 갚겠느냐? 차라리 기방에라도 가라. 그 말에 경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못 들었느냐? 기방에 가라고 했다. 내 얼굴이면 하루 저녁에 몇 냥씩 받겠더구나. 경희의 두 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빚쟁이라지만 어찌 이토록 무자비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가 주십시오. 나가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비천한 계집이라도 그런 모욕은 참을 수 없습니다. 경희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되었지요. 덕구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닌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지요. 그리고 덕구가 씁쓸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내일 또 온다. 경희는 그 뒷모습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오지 마시오. 두 번 다시 오지 마시오. 그날 밤 경희는 베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포목점에서 들은 이야기가 혹시 내 착각이었나? 그 사람이 날 돕고 있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어. 분명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빚을 빼돌린 건 자기 입속을 챙기려는 수작이었겠지. 경희는 자신이 들은 것을 잘못 해석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박서방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머슴으로 예전에 포목점에서 짐꾼으로 일한 적이 있었지요. 덕구와도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지요. 어느 날 경희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는데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힘드시지요? 에이, 박서방님.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제가 들어드리리다. 박서방이 무거운 물동이를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경인의 집까지 물을 날라주며 말했지요. 저 덕구란 놈이 자꾸 와서 시달리신다면서요? 경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 매일같이 빚 독촉을 하러 오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그 친구도 참.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묘하게 안타까워 보이더군요. 다만, 사람 속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도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인지. 아이고, 늙은이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잊어버리세요. 박서방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경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덕구에게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400냥이던 빚은 어느새 200냥으로 줄어 있었지요. 이상하다. 내가 갚은 것보다 빚이 더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경희는 의아했지만 덕구에게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또 무슨 모욕을 들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읍내 주막에서 양반댁 자제들이 술을 마시다가 경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지요. 7년 전 덕구에게 창피를 당한 그 양반댁 자제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그 산골의 경이란 처녀 있잖아. 꽤 어여쁘던데. 아,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그 계집 말이냐? 그년 빚이 꽤 된다며. 돈 좀 쥐어주면 따라올라나? 하하, 그럼 가서 한 번 겁을 줘볼까? 빚 대신 갚아준다고 하면 뭔데 안 하겠어. 더러운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덕구였지요. 덕구는 주막 한쪽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손에 들린 숟가락이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지요.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양반댁 자제 중 한 명이 경인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취한 채로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요. 야, 문 열어라. 좋은 얘기 있으니까 나와봐. 빚 갚아줄까? 경희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벌벌 떨렸지요. 나와, 이년아. 안 나오면 문 부술 거야. 쿵쿵쿵 대문이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희가 창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덕구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지요. 뭐야, 넌 누구냐? 이 집 빚쟁이다. 빚쟁이. 그래서 뭐? 이 여인이 빚을 갚으려면 살아 있어야 한다. 내 놈들 때문에 죽기라도 하면 내 빚은 누가 갚느냐? 당장 꺼져라. 양반댁 자제가 비웃었습니다. 빚쟁이 주제에 건방지게. 한 대 맞아볼래? 그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덕구가 그것을 막아내고 상대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어붙였지요.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내 아비한테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낱낱이 일러바치겠다. 기방에서 외상값 떼어먹은 것, 노름판에서 돈 잃은 것 다 알고 있다. 알아들었느냐? 양반댁 자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알았다. 다신 안 온다. 덕구가 손을 놓았습니다. 양반댁 자제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지요. 경희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가 잠시 대문 쪽을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안심해도 될 거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희는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지켜준 건가? 그러나 다음 날 덕구는 또다시 차갑게 빚을 독촉하러 왔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은 없었다는 듯이요. 오늘은 얼마 마련했느냐? 경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이었지요. 가난한 경인의 집은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밤이면 손발이 꽁꽁 얼었습니다. 경인은 어느 날 삭바느질을 하다가 손끝에 바늘이 깊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일감을 놓칠 수 없어 피를 빨아내며 계속 바느질을 했지요. 결국 상처가 골마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알아눕자 덕구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지요. 매일같이 찾아오던 빚쟁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다니요. 경희는 열에 들떠 누워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덕구가 오지 않으니 허전했습니다. 싫다, 싫다 하면서도 막상 안 오니까 어쩐지. 그러던 어느 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경희가 힘겹게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덕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더군요. 덕구는 주위를 살피더니 살금살금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엌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았지요. 약봉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도 있었습니다. 경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덕구가 약봉지를 내려놓고 잠시 경희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낮에 보이던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 아니라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지요. 덕구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낫거라. 이 바보 같은 여인아. 그리고 덕구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눈을 감았지요. 하느님, 부처님, 아무나 좋으니 제발 저 여인을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저 여인만은. 경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 덕구가 일어나 대문을 나섰습니다. 경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다음 날 경희는 힘을 내어 부엌문을 열었습니다. 약봉지가 놓여 있었지요. 열어보니 열을 다스리는 귀한 약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경희는 그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열이 내렸지요. 경희가 병에서 회복된 뒤 박서방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혼란 속에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박서방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슨 일이요, 아가씨? 덕구 서방에 대해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박서방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지요. 아가씨가 언젠가 물을 줄 알았소. 덕구한테 미안하지만 더 이상 그 친구가 오해받는 걸 볼 수가 없소. 예. 사실 덕구 그 친구 아가씨 아버지 빚을 자기 돈으로 거의 다 갚았소. 경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빚이 포목점 300냥만 있었던 게 아니요. 장터 김주사한테 200냥, 주막 박첨지한테 150냥, 사채꾼 이영감한테 400냥.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도합 1000냥이 넘었소. 1000냥이요. 경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빚들을 덕구가 다 떠안았소. 네. 아가씨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빚쟁이들이 몰려올 게 뻔했지요. 홀로 남은 처녀가 어찌 그 빚을 감당하겠소. 사채꾼 이영감 같은 자는 빚 대신 몸으로 갚으라고 협박할 게 뻔했고, 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덕구가 자기 품삯을 몽땅 털어서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서 다른 곳에 빚들을 다 갚아버렸소. 그리고 남은 건 포목점 빚뿐이 되도록 만들었지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덕구가 입단속을 시켰소. 절대로 아가씨에게 알리지 말라고. 알면 마음의 빚을 지게 될 테니 차라리 자기를 미워하게 냅두라고요. 경희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매일 빚 독촉을 하러 온 것도 실제로 빚을 받으려 한 게 아니었소. 아가씨가 무사히 살고 있는지, 굶지는 않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확인하러 온 거였지요. 빚쟁이 노릇을 해야 매일 찾아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몰래 쌀을 채워놓고 땔감을 놓고 간 것도 다 덕구 짓이요. 밤마다 몰래 와서 아가씨가 굶지 않게, 얼지 않게 챙겼소. 본인은 굶어가면서요? 박서방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덕구가 번 돈은 거의 다 아가씨한테 쓰고 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소. 겨울 옷도 안 사고 약도 안 사고 그래서 몸이 점점 상해가고 있소. 경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저와 덕구 서방은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인데. 박서방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가씨, 7년 전에 산사태가 났을 때 기억하시오? 예. 덕구 서방이 도와주셨지요. 그때부터요. 덕구가 아가씨를 마음에 담기 시작한 게 경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덕구가 내게 말한 적이 있소. 박서방, 나는 저 여인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네. 저 여인이 나를 미워해도 좋아. 사람만 있어주면, 행복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라고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덕구가 왜 갑자기 차갑게 변했는지 아시오? 아니요. 덕구가 아가씨를 좋아하는 걸 포목점 주인이 알아버렸소. 그래서 협박을 했지요. 그 계집한테 연심을 품은 거 다 안다. 티를 내면 당장 쫓아내겠다고. 덕구가 포목점에서 쫓겨나면 아가씨를 도울 방법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군 거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경희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경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덕구에게 했던 말들, 쏟아냈던 원망과 미움이 떠올랐지요. 나가주십시오. 2번 다시 오지 마시오. 그 말들을 들으며 덕구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경희는 베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다음 날 아침 경희는 덕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심을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덕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해가 기울어도 덕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녁 무렵 박서방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큰일 났소. 무슨 일이에요? 덕구가. 박서방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산에서 나무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소. 지금 의원 집에 누워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소. 경희는 달렸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 의원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덕구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피멍이 들어 있었지요. 몸 여기저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덕구야. 경희가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싸늘했습니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거칠고 갈라져 있었지요. 덕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왜 나무를 하러 갔어? 덕구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좋으니까. 땔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 집에. 경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보야. 바보야. 덕구가 천천히 손을 들어 경희의 뺨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갈라져 있던지요. 울지 마라.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느냐 말이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말하면 내가 부담스러울 테니까. 부담은 무슨. 나는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미워했는데. 덕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해도 괜찮다. 내가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다.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원래 몸이 많이 안 좋았소. 오래전부터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값 아끼느라 제때 치료를 못 받은 모양이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경희가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약값을 아꼈다고요. 밥도 못 먹고. 덕구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경희는 덕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덕구야, 제발 눈 떠봐. 나 할 말 있어. 덕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말해봐라. 경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다 알아. 당신이 날 위해 뭘 했는지 다 알아. 다른 빚 다 갚아준 것도, 밤마다 몰래 와서 먹을 것 놓고 간 것도, 날 지켜준 것도 다 알아. 덕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미안할 것 없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니까. 그래도 경희야. 응. 덕구가 힘겹게 웃었습니다. 나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덕구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덕구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덕구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덕구야, 덕구야. 경희가 덕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덕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원이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소. 하지만 이 상태론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소. 며칠 밤낮을 경희는 덕구 곁을 지켰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며 덕구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지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덕구야, 제발 눈 떠. 내가 아직 고마운 말도 못했잖아. 정성껏 약을 다려 먹이고 죽을 떠먹이고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3일째 새벽 덕구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경희야, 덕구야. 경희가 덕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요. 살아났어. 살아났어. 덕구가 약하게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죽을 뻔했잖아. 죽으면 나는 어떡해. 덕구가 경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안 죽는다. 내 곁에 있어야 하니까. 의원이 다시 맥을 짚어보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희한하오. 생사를 오가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나 보. 경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덕구야, 나 할 말 있어. 응. 나도 좋아해. 덕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처음에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당신이 차갑게 굴어서 상처받아서 미움으로 마음을 덮어버렸어. 근데 당신이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경희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았어. 비 맞으며 날 도와주던 그때부터. 장터에서 날 지켜줬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덕구가 한참이나 경희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요. 그 단단하고 무뚝뚝하던 사람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맙다. 경희야. 이렇게 말해줘서. 그러니까 제발 죽지 마. 나랑 같이 살아. 같이. 살자고? 응. 나랑 혼이네. 덕구가 멍하니 경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놈이, 빚쟁이 노릇하던 놈이 내 옆에 있어도 되겠느냐? 경희가 덕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은 빚쟁이가 아니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 덕구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희야, 고맙다. 그해 봄 덕구와 경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지요. 박서방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덕구 저놈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덕구의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경희와 함께하니 날로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니 그것이 최고의 약이었지요. 둘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몇 년 뒤 덕구가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경희야,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내 아버지 빚 400냥 남았다고 했지. 응. 실제로는 100냥도 안 남았었어. 내가 일부러 많이 남은 것처럼 했어. 그래야 더 오래 너한테 갈 수 있으니까. 경희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덕구의 등짝을 때렸지요. 덕구가 아픈 척하며 도망치고 경희가 쫓아가고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이듬해 경희는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덕구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다, 경희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당연하지.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경희가 덕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자.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덕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것으로 덕구와 경희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때로는 사랑이란 것이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때도 있지요. 덕구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행동이, 그의 희생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었지요. 밤마다 몰래 쌀을 채워놓던 손, 추운 겨울의 땔감을 구하러 산을 오르던 발걸음, 모진 말을 들으면서도 매일 찾아가던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말하지 않는 사랑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모질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들리는 말보다 깊은 것이 침묵이며 보이는 것보다 진실한 것이 행동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한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들의 말 없는 사랑을 느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